안녕하십니까. 자, 문법 제3탄. 지금까지 우리가 천재교육 박영목, 교학사 남미영 이렇게 두 개의 출판사에서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천재교육 논미숙에 나와 있는 어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출판사의 어휘단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휘에 대해서 폭넓은 배경 지식을 가졌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 중에 첫 번째 거, 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배울 겁니다. 자, 다음 단어들을 어떤 상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짜다, 구수하다, 새콤하다. 이건 맛에 관련된 상자죠. 빨갛다, 푸르다, 노르스름하다는 색에 관련된 상자죠. 세모하다, 네모하다, 길쭉하다는 모양에 관련된 상자죠. 그래서 이 노르다다는 색깔이니까 이쪽 상자에, 고소하다는 맛이니까 이쪽 상자에, 둥글다는 모양이니까 이쪽 상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휘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에요. 즉 어휘의 개념 뭡니까? 어휘는 예전 시간에 했지만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일정한 특성에 따라서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죠. 그게 어휘의 개념이죠. 그래서 맛과 색과 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어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했죠.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 여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뭐 속상하겠죠. 또는 화가 나겠죠. 또는 이 남자의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 여학생을 배려하면서 말을 했어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말의 어휘치기 탐구하기죠. 그래서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 쓰이는 단어들 집합이라 했죠. 일정 범위 안에 쓰이는 단어 집합이라는 개념도 어휘의 개념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모아놓은 집합, 단어의 집합, 이게 이제 어휘의 개념입니다. 그죠? 이 단어에서 우리말 어휘의 체계 양상을 탐구하여 상황에 맞게 어휘를 활용해보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어 폭력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한 말과 태도를 길러보자 했죠. 근데 우리 어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의 어휘 체계 탐구하기죠. 우리말의 어휘 체계를 탐구해보자 했죠.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제가 예전에 천재교육 박영목 시간에 말했다시피 고유어, 한정, 외래어 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 단어들 다음 교에 따라 묶어보자 했죠. 자, 고유어 찾아봅시다. 고유어 쭉 보면 일단 지우개가 있죠. 주머니가 있고 거울이 있죠. 한자를 보면은 시계가 있고 안경이 있고 그 다음 책상이 있죠. 외래를 찾아보면 에어컨, 컴퓨터,
볼펜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휘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교학사 남미형에서 배웠다시피 사실은 뭐 어휘의 체계라고도 하는데 결국 어휘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은어, 유행어, 전문어, 동음이어, 다이어, 유의어, 상위어, 하위어, 표준어, 방언 이런 모두가 다 그냥 어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특성을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유어를 지닌 역 이름이 어떤 느낌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애옥의 역은 작은 고개 또는 어린아이와 관련 있는 고개다. 아우라 지역은 두 물줄기가 합쳐져서 어우러진다는 뜻이다. 물망골역은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했죠. 이런 역이 실제로 있는 역인데요. 이런 역의 이름을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아무래도 친근감이 일단 들겠죠. 왠지 이름이 이쁘잖아요. 친근감이 들겠고 또 이 지역의 어떤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알 수 있죠. 이 지역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애호객은 옛날에 작은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우라 지역은 두 물줄기가 원래 합쳐지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 물망골역은 물이 많은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친근감도 주지만 그 어떤 지역의 애모습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선생님이 알게 되면요, 또 부르게 되면요,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가만히 듣다 보면 선생님 경험상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는 보통 이렇더라 하면 이게 이제 물론 고정관념이긴 한데 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활발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좀 쾌활한데 하면 그런 애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차분한데 그러면 꼭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또 그렇더라고요. 네. 뭐 이름과 어떤 성격의 관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고유어로 바꿀 수 있는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자어 외래어 특성을 정리해보겠죠. 이 나비의 학명은 무엇인가요? 이 나비를 영어로 뭐라 하냐는 거죠. 학문에서 어떤 명칭.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죠. 나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자서 버스를 놓쳤다 했는데 사실 이 학명은 한자어고 연세도 한자어고 버스는 이제 외래어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고유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자어 외래어 특성은 뭐냐면 결국은 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의 어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세처럼 높임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고유어로 바꾸게 되면 전문 분야에서의 어휘가 없어지니까 전문가들끼리 대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걸 우리 순우리말 나이로 바꿔버리게 되면 높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없었는데 근데 새로 생겨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는 새로 생긴 문물을 표현한다는 거죠. 새롭게 생긴 문물이다 보니까 우리의 고유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유어 한자 외래어 특성입니다. 우리말에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분류할 수 있다 했죠. 고유어는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이것을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한자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그것처럼 쓰이는 말이고 고유어 한자 외래어는 그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고유어 한자 외래어 무조건 고유어가 좋은 게 아니라 때에 따른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어휘의 종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역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어휘의 양상을 탐구해보자 했죠. 지역적 요인에 따른 말이 지역방언이고요. 사회 요인에 따른 어휘의 양상이 사회방언입니다. 지역방언의 특성과 쓰임 알아보자 했죠. 여러분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사람들에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거 누룽지예요, 누룽지. 그게 무엇입니까? 이 누룽지거든요. 우리 예전에 천재교육 박영목과 교학사 남미영에서 옥수수를 가리키는 지역방언 그런 것도 공부했었죠. 또는 콩나물을 가리키는 지역방언을 공부했었죠. 여기 천재교육 논문 속에서는 이 누룽지를 지역방언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특정 어휘에 대한 다양한 지역방언을 알았으면 바람에서 지금 이런 수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누룽지요. 전라도에서는 깜밥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깜밥, 여러분도 이 깜밥이라는 단어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은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전라도에서는 깜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전라도의 지역방언을 아껴야죠. 우리 집도요 깜밥이라고 해야 구수한 느낌이 나요. 충청도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는 감기라고 하시던데요. 한경도 쪽에서는 가메티라고도 한대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 재밌긴 한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지역방언의 특징이죠. 이건 그 지역 사람들끼리만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왜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표준어 누룽지가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했죠. 그래서 표준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어의 가치죠. 표준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사회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자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왜 이리 땀을 흘리시나요? 긴장치십니까? 한모에 억수로 긴장됩니다. 어머니 요거 다 동네 사람들이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단디 먹고 잘하실 수 있겠지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원래는 표준어를 사용했잖아요. 사회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써버리게 되면 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회자 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어를 사용한 것이고, 근데 참가자가 이제 사투리를 썼죠. 지역방을 썼죠. 그러니까 사회자도 지역방을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참가자가 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방을 통해서 친근감을 형성해서 뭘 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목적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했던 사회자가 지역방을 쓰게 된 겁니다. 자, 1. 가에서 누룽지의 지역방을 찾고 이처럼 지역을 다르게 쓰인 단어를 더 찾아보자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수업 시간에 옥수수라든지 콩나물 같은 걸 배워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또 선생님이 소개해 본다면, 자, 우리 부추를요. 부추 정말 건강에 좋은데 선생님 부추 전 좋아하거든요. 부추 보면 이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이걸 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경상도가 또 소리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 정부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대요. 경상도가. 그리고 이 정부지라는 것은 전라북도 충청도에 사용하고요. 한편 또 경상도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또 소풀이라는 또 지역방언이 있대요. 경상도는 이 부추를 다양하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주시고, 가를 참고해 표준어와 지역방언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했죠. 여기 나와 있죠.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도록 규범을 정해놓는데, 우리가 예전 시간에 표준어의 정확한 개념을 선생님이 언급해 준 적이 있죠. 표준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현대설 말이에요. 지역방언은 지역마다 쓰이는 어떤 언어죠. 그래서 지역방언, 한 언어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 형성된 각 지방의 말이다. 보통 사투리라고 하죠. 나의 사회자가 표준어와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이유 파악이 됐죠. 아까 말했죠. 시청자에게 표준어를 말하는 이유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참가자 지역방언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죠. 가나를 바탕으로 지역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했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근감, 아까도 말했다시피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향토적인 느낌 또는 토속적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세 번째로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네 번째로는 그 지역방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지역이다, 같은 지역이다 라고 친근감도 형성되지만 또 소속감도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지역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 지역방언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지역방언과 표준어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를 보완해줘요. 이게 상호 보완이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역방언 사투리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학이라든지 영화에서는 이 지역방언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사회방언 알아볼 건데요. 그만 지역방언 알았죠? 사회방언이에요. 이 사회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세대나 또는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서 쓰이는 어휘가 달라져요. 이게 사회방언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긴 언어예요. 보면 재판장님 재정증인을 신청합니다 했죠. 재정증인이 뭐냐면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는 소환되지 아니하고 원래 증인이 아니었어. 근데 그 재판을 하면서 갑자기 현장에서 증인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재정증인이라고 하죠. 이건 법률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어이죠. 그 다음 손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상인들만의 은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정강물 상인들이 세물할 때 사용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죠.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대신 각각 먹주, 대, 삼패라고 하지요 했죠. 이게 먹주가 하나고 이 대가 둘이고 삼패가 셋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은어인데요. 은어는 특정 집단끼리만 알고 있는 어휘예요. 그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역시나 이것도 전문가들끼리만 알고 있는 말이죠. 일반인들 알기 힘들죠.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보면 가에 쓰인 재정증인 같은 전문어의 특성 생각해보고 전문어 예의를 더 찾아보자 했죠. 전문어 이제 우리가 법률 분야를 했으니까 그래서 법률 분야 예를 들어보려면 무고라는 게 있습니다. 무고라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떤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갖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헐뜯잖아요. 그럼 이걸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가 생긴대요. 그게 무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특정 집단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집단끼리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은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대들도 여러분 세대들끼리만 쓰는 은어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 세대들끼리만 어떤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 거죠. 물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정문화 은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정문화 은어를 사용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어휘를 쉽게 사용해야겠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방언 정문화 은어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죠.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세대에 따라서 쓰이는 어휘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세대에는 이제 뭐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버스카드 충전해서 버카충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청소년 세대에서만 쓰이는 어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방언이죠. 그럼 그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들끼리 쓰는 말들은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평온하셨습니까?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들 여러분이 또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세대의 차이에 따라서 쓰는 어휘가 달라지는 것도 이것도 사회방언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방언의 의미죠. 한 언어에서 직업, 나이, 성별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각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사회방언의 예는 전문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은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방언은 각 어휘의 특성을 고려해서 역시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미관계예요. 의미관계에 따른 어휘 양상 탐구하기인데, 의미관계에 따라서는 동음이요, 다이요, 그 다음에 반이요, 유이요, 상위어, 하위어가 있죠. 단어를 고려해서 기준 단어의 관계를 탐구해보자 했죠. 영어랑 있다금 연락하니, 가끔 연락해, 있다금 가끔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의어입니다. 그리고 자주, 그리고 가끔이지, 이건 서로 반대죠. 그래서 반이요. 어떤 과일 살까요? 했죠. 전 감이 먹고 싶어요. 사과가 아주 좋네요. 배도 샀으면 좋겠어요. 이 사과, 배, 감 모두 다 과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과일은 상위어고요. 사과, 감, 배는 하위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쓰게끔 됐죠. 이딴 가끔은 유의관계, 자주 가끔은 반의관계. 과일은 사과, 감, 배를 포함하니까 상하관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단어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보자 했죠. 사랑스럽다, 곱다, 예쁘다에 대해서 우리 사랑스럽다 하기도 하고, 곱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유려하다 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건 결국은 유의어를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뜻이 비슷한 단어들, 뜻이 비슷한 어휘들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단어 의미차를 고려해 다음성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라고 했죠. 너희는 틈만 나면 싸움을 했죠. 틈이겠죠. 사이가 아니라. 그다음 방속, 방안이죠. 방안에서 보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러죠. 자, 이건 또 어떤 활동이냐면, 이게 틈과 사이, 속과 하는 유의어인데, 유의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뜻이 서로 비슷한 단어라고 해도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의어가 뜻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빈칸 안나 단어를 쓰고 밑줄 친 말과 어떤 관계에 생각을 했죠. 나는 농구, 축구, 달리기 같은 운동을 좋아해. 그럼 농구, 축구, 달리기가 운동에 포함되죠. 그럼 이것은 하이어고 이것은 상이어예요. 즉 이것은 상하 관계에 따른 거죠.
땡땡땡땡땡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환경을 모아야 되겠죠. 그럼 대중교통은 상이어예요. 이에 대한 하이어가 버스나 지하철이겠죠. 이것도 상하 관계고. 대중교통의 상이어, 버스, 지하철, 하이어. 걸음이 빠른 아버지가 앞서간 사이 걸음이 느린 동생이 뒤처졌다. 이건 반의 관계죠. 느린과 빠르니 반입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어휘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의어. 단어들의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에 있는 말. 반이어. 단어들의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말. 상위어.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말. 하위어.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되는 말.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사용하면 풍부한 표현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어휘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동음이어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자 했죠. 동음이어란 뭐냐면 음은 같지만 이의 뜻은 다른 어휘. 이게 동음이어예요. 사전에 시된 배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 만들어보자 했죠. 배 첫 번째는 사람 배죠. 배 두 번째는 타는 배죠. 세 번째 배는 열매 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장 만들어 보면 사람 배니까 영수는 배가 고프다. 그 다음 타는 배죠. 철수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처음에는 열매니까 영희는 배를 잘 깎는다. 이럴 수 있겠죠. 이래시는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했죠. 배01, 배02, 배03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은 의미 관계 있는 단어를 좀 찾아보자 했죠. 그래서 좀 약간 잘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리가 흔들려 무서워 다리가 흔들거려 후들거려 했죠. 다리 똑같은 동음이지만 이 앞에 있는 다리는 구조물이죠. 뒤에 있는 다리는 신체의 일부분이죠. 이런 동음이 관계에 있는 단어를 다음 찾아보자 했죠. 그럼 동음이 관계에 있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조사해 왔는데 김이 있어요. 이 김이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연기 김이 난다 그 연기 김이 있고요. 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잡초 우리 김을 낸다고 하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는 김 해조류 김이 있죠. 이렇게 똑같은 의미지만 의미가 다르죠. 동음이 관계. 다음에서 위축진 보다의 의미를 부사한테 확인해보자 했죠. 우리가 잠깐 볼까? 네 무슨 일이신데요? 시험 잘 보았니? 시험대 자세 잘 보았지요. 장난이 말고 어서 말하려면 했죠. 이때 우리가 잠깐 볼까는 이 1, 2, 3, 4, 5이 뭘까요? 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눈놀이상의 존재나 현실적 특징을 알다. 우리가 잠깐 볼까는 일정한 목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3번이고 네, 무슨 이제 시험 잘 보았니? 이건 이제 시험 본 거죠. 그 자세 시계를 나타나고 치료다 해서 5번이겠고 시험대 자세히 잘 보았죠. 이것은 이제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겠죠. 그죠? 3, 5, 1이겠고 그 다음 1의 시는 보다 의미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했죠. 보다, 의, 1, 5 중에서 이 1은 중심적 의미이고 나머지 2, 3, 4, 5는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다 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어떤 것을 파악하는 문제냐면 다이어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다이어는 서로 이 뜻 간에 관련성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심적 의미야 주변적 의미 나뉘어져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를 더 찾아보려 했죠.
머리가 아프다 했죠. 이게 사람 머리인데 이건 머리카락이고 이건 또 뇌죠, 뇌. 그래서 이 머리가 서로 이제 다이어예요, 다이. 그냥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음이와 소리는 같은 의미에 다른 단어, 중식증에 서로 다르며 사전에 각각 다른 단어 쓰기 7이고요.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 의미가 있는 단어고 하나 중적 의미에서 나온 여러 개의 주변적 의미가 있으며 사전에 하나 단어를 실려요. 동음이와 다이어는 각 단어가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도 어휘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배웠던 어휘들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또 네 번째 어떤 출판사를 할지 기대하면서 제 수업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양한 어휘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